고액 알바, 고수당 알바, 단기 알바 이런 알바를 처음에는 하려고 했으나 사실 이런 보이스피싱 관련된 내용인 거를 미필적으로도 인식을 하고 그래 네가 뭐 보이스피싱 등 뭔가 불법적인 일인 것 같은데 돈 많이 준다니까 일단 하자 라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다가 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벌인 놈들한테 갖다 바치는 그 과정은 수당 명목으로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한 돈 10만원대의 수당을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현금수거 전달책인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도깨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얘기할 거는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나? 연루되지 않았나? 긴가민가 애매한 이 현금수거, 현금 전달책이라고 하죠. 이 현금수거 전달에 그 행위를 하신 분들 과연 선의의 피해자냐 아니면 진짜 공범이냐, 이거 제가 양윤석 변호사님이라는 분의 그 블로그에서 갖고 온 사진입니다. 보면은 나는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 억울해요 라는 부분이 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한 사람, 누구로부터 수거해서 누구에게 전달할까요? 바로 피해자한테 현금을 수거해서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그러니까 전화를 건 사람, 완전 그 상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낀 거죠. 중간 책이라고도 하고 중간 관리자라고도 하는데 관리자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 책인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을 같이 완벽하게 공모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요새 흔히 말하는 고액 알바, 고수당 알바, 단기 알바 이런 알바를 처음에는 하려고 했으나 사실 이런 보이스피싱 관련된 내용인 거를 미필적으로도 인식을 하고 그래 네가 뭐 보이스피싱 등 뭔가 불법적인 일인 것 같은데 돈 많이 준다니까 일단 하자 라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다가 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벌인 놈들한테 갖다 바치는 그 과정은 수당 명목으로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한 돈 10만원대의 수당을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현금수거 전달책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오래되고 누구나 알고 있고 뭐 개그 소재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왜 보이스피싱이 안 없어질까요? 왜냐면 보이스피싱을 실제로 계획한 놈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외국에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그 보이스피싱을 전문적으로 그런 영화가 있는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콜센터라고 하죠. 실제로 전화를 걸고 사람들의 불법적으로 빼돌린 개인정보를 다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엑셀링 해가지고 그 중에서 좀 대출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 잘 속을 것 같은 사람, 고령층 뭐 약자 이런 사람들을 좀 이제 걸러내가지고 그 사람들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수사기관인 것처럼 이제 거짓 행세를 하면서 전화를 거는 그런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외국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사권에 미치지 않죠. 뭐 공주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 될 리도 없을 뿐더러 이런 사람들이 뭐 아주 선수들이잖아요. 이거 전화번호 아예 그냥 사업소를 차려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IP도 계속 바뀌고 뭐 돈도 다 세탁해가지고 코인으로 막 취득하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잡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잡기가 쉽지 않으면은 결국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계속 처벌받고 감옥 가는 사람들은 한 99.9%가 이 현금수거 전달책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근히 우리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이 현금수거 전달책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 직접 겪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저랑 꽤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정말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뭐 초중고 더 남부를 거 없이 자랐고 집도 어느 정도 살고 그런 친구가 약간 한 좀 힘들 때가 있었나 봐요. 이제 사회에 나와서 조금 원하는 취직이 안 돼가지고 약간 그 공백기 기간 동안에 바로 현금수거 전달책의 행위를 했던 거예요. 한 두세 번 정도 했는데 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뭐 제가 미리 알았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었겠지만은 뭐 제가 도움 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행위 자체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정도면은 사실은 이 미필적인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불법적인 일에 대한 가담의 인식이 있었다고 이제 인정이 되는 거거든. 진짜 몰랐냐는 거죠. 너 진짜 몰랐냐? 또 알았을 거 아니야.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거 아니냐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양효섭 변호사님 블로그가 아마 변호사님께서 쓰신 것 같은데, 당사자 이런 억울함을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피고인이 범죄라는 분명하게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절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는 뭐 그 변호사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나간 해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법적 의미가 있어요. 분명하게 알면서도 가담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확정적인 고의, 확정적인 인식이라 그래요. 야,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이거 그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이야. 근데 어쨌든 난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나 안 걸릴 것 같으니까 나 뭐 현금 전달해보지 뭐. 이것이 바로 확정적인 인식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거의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 감옥 가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 걸려도.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안 거죠. 분명하지 않고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뭔가 긴가민가 한단 말이야. 뭔가 좀 찝찝해. 기분이 더럽고 뭔가 좀 뜨뜻미지근한데 이게 뭔가 보이스피싱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놈들은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떳떳한 놈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고수익 알바 해준다 그랬는데 이 알바 내용이 너무 이상하거든. 그리고 너무 단가가 높아.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쭉쭉쭉 했을 때 뭐 나한테 뭐 이상한 뭐 은행이 은행장에 직인이 찍힌 명의의 그 문서를 뭐 PC방에서 인쇄한 다음에 그거를 그 그들이 말하는 고객한테 제시하면서 돈을 현금으로 받아와서 타인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막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라고 한다. 이런 이상한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나는 이게 분명히 보이스피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깨끗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미필적인 인식이 있다고 봐서 유죄 판결이 보통 사기 방조라는 죄명으로 가요. 사기를 방조했다는 거. 그럼 진짜 몰랐냐? 이게 요새는 은근히 좀 무죄 판결도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주변 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연루가 되었으면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예방이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후적으로 대응을 할 때에도 도대체 어떤 표지가 이 사람의 유무죄를 가릴까라는 것을 좀 미리 추측해 볼 수 있는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 올바른 법률사무소란 곳에서 이제 갖고 온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보이스피싱의 구조를 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 정보 유출. 이 정보가 누구냐면 우리 그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 근데 요새 나아가선 핸드폰 번호와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뭐 연령, 이름, 심지어 이름까지도 그리고 일단 성별과 연령이 나오면 이 사람이 그 금융 취약계층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대충 하게 나와요. 대상을 물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링을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어르신들 또는 이제 뭐 집에서 쉬시는 고령층 등 아니면 좀 사회 경험이 부족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해서 대상을 물색을 해서 오히려 경제활동이 활발한 3, 40대들은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는 전화를 해서 대출 명목으로 출금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사칭할 경우는 대출 명목으로 할 거고 수사기관에 사칭할 경우에는 무슨 수사에 필요한데 네 계좌가 이용이 됐으니까 네 계좌에 있는 돈 빼서 일단은 뭐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 먼저 한번 검사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세 번째는 수거책을 면접하는 건데 이게 뭐 대면 면접이 아니라 수거책을 대놓고 우리 보이스피싱 뭐 수거책 뭐 구인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이른바 고액 알바, 단기 알바로 해서 처음에는 일단 신문 광고나 인터넷 광고는 정상적인 걸 하는 거예요. 우리 뭐 공장에서 일할 사람 뽑습니다. 아니면 원격으로 뭐 이거 번역해줄 사람 뽑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대충 뭐 영상 그 싱크만 맞춰줄 분 구합니다. 높게 쳐드립니다. 시세보다 한 다음에 실제로 전화를 하면요, 여러분. 지금 그 분야는 다 마감이 됐는데 그와 좀 연계된 분야가 있다. 무슨 뭐 우리 고객들 뭐 세금으로 좀 불편해하는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돈을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돈으로 뭐 세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채권 출신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채무자들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수료 떼고서 채권자한테 돌려주는 업무 하고 있는데 이게 현금으로만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현금을 지급을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가 가서 직접 고객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야 된다. 라고 뭔가 좀 다른 걸로 이제 업무의 내용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일단 어쨌든 뭐 단가가 괜찮으니까 당신 하루만 일해도 3, 40 벌 수 있다. 그러면은 눈이 휘둥그레 띄우는 거죠. 내가 이거를 그럼 이 한 달에 20일만 해도 세후로 뭐 6, 700, 800까지 벌 수 있는 일인데 혹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자 당신 지금 당신이 뭐 서울에 있는데 뭐 대전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을 만나세요. 그 사람은 뭐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 은행 앞에 서 있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 만나면 돈만 받아가지고 빨리 거기를 떠나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빨리 송금해 주셔야지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라고 피해자의 접촉을 지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 수거책은 지금 보시면 이게 장바구니 들고 있는데 피해자가 수거책한테 돈을 넘겨주는 겁니다. 현금 따발로 몇 천만 원씩 넘겨주는 거예요. 이 현금 수거하면은 이 수거책은 어떻게 하냐? 이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이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 은행에서 이거를 창구에서 송금하면은 당연히 걸리겠죠. 은행이 보이스피싱 얼마나 민감한데. 그러니까 ATM에 가서 요즘 아시겠지만 ATM이 무통장 송금 기능이 있거든요. 무통장 송금은 송금받은 상대방의 이름 그리고 이름이 죄송합니다. 송금받는 상대방의 그 계좌번호를 알아야 되고 일단은 그럼 송금하는 사람의 이제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그 계좌 하나로 송금할 수 있는 돈이 하루에 100만 원을 제한되거든요. 근데 받은 돈은 실제로 몇 천만 원 되는 돈이니까 10명 인적사항을 던져줍니다. 홍길동 뭐 90 김갑동 뭐 87 이렇게 해서 인적사 10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이 무통장 송금하는 것처럼 돈을 나누어서 보내세요라. 우리가 이거를 전문용어로 쪼개기 송금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10명만 이름을 인적사항만 확보해도 한 큐에 1000만 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2천만 원 받았으면 20명 인적사항을 주면서 자 ATM에서 이걸 계속 하시고 뒤에 누가 기다리면은 수상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한 3명 거 하고 자리 양보하고 그럼 다음 사람 거 하면 또 다시 3명 거 양보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쪼개기 송금을 다 하세요. 근데 당신이 어쨌든 돈을 벌려고 이거 하는 일이니까 2천만 원 받았으면 그 중에서 한 50만 원 정도는 먼저 당신이 갖고 11명한테 100만 원씩 보내고 마지막 20명한테는 900 얼마죠? 50만 원만 보내라. 그렇게 하면은 이거 당신이 아르바이트 돈 수당 떼이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달콤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는 연락이 이걸 한 3-4번을 돌리면은 이게 꼬리가 길면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일 끝났습니다라고 이제 그냥 연락이 안 돼 버리는 것이 기본적인 보이스피싱 구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검거에 취약한 사람은 현금수거죄이겠죠. 왜냐면 이 사람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서 하는데 피해자가 미리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자기가 돈을 빼내는데 뭔가 이상해서 한번 은행이나 경찰에 연락을 해봤더니 그거 보이스피싱인데 일단은 지금 이걸 캔슬하지 마시고 이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 잡아야지 다른 피해자들 돈도 돌려줄 수 있으니까 일단 약속 장소에 나가시고 경찰이 그 장소에 미리 잠복을 해 있겠다. 그래서 지역경찰이 잠복을 해서 이 수거책을 잡는 경우가 99.9%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잡으면 뭐해? 이 사람들 잡아야지. 이 사람들은요 이미 그 돈을 타인 명의를 이용해서 송금한 다음에는 자기 수중에 남는 거는 기껏해야 돈 10만 원밖에 없어요. 자기 수당 명목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돈을 세탁해서 돈을 취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의 경제적인 유인이 이 사람들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수거책을 잡는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에 근절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 행위가 없으면은 수거 행위가 없으면은 보이스피싱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거책이 또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형이 또 적게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익성이 괜찮아가지고 한 2-3번 하면은 처음에는 몰라 나중에 가면은 이거 모를 수가 없다 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사람 만나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씩 현금 받아가지고 뭐 계속해서 인적사항이 바뀌는 몇십 명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쪼개기 송금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고서 보이스피싱인지 다 압니다. 자, 근데 요새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현금 수거한 다음에 이거를 그 ATM에서 보내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이제 먼저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현금 수거책 가담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ATM을 이용해서 보내기 전에는 이게 다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돈을 돌려주면 다시 되는 거잖아요. 자, 이 화면은 본 적 있어요. ATM에서 송금이나 무통장 송금을 할 때 이 화면이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한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2-3번 계속 나와요. 자,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이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한받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이거 내용 대충 읽고 그냥 다음 등을 빨리빨리 넘어가잖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뭐 팝업창에 많이 나오냐고 이제 불평하면서. 근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가담한 분들이 이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요 알 겁니다. 왜? 똑같잖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송금인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송금 아르바이트라는 거죠.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 근데 타인의 인적사항을 한 개도 아니고 뭐 10개, 20개씩 이렇게 해서 하고 중간에 뒤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의심할 수 있으니까 한 3번 송금하고 좀 양보했다 또 3번 송금하고 이런 행위 자체는 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문구를 한국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문구가 들어간 다음부터는 ATM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문구 읽고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이거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인식을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지예요. 이게 모든 ATM에 다 나오는, 모든 ATM에. 놀랍죠, 여러분? 모든 ATM에 다 나와서 사실 ATM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 화면 하나의 다음 단계로, 왜냐면 이 화면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은행연합회에서 ATM에 의무적으로 뜨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 안 나온 ATM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천안검찰청, 그러니까 대전지방검찰 천안지청에서 만든 카드뉴스 자료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도 많이 보시죠. 이거는 뭐 신문이나 뭐 가려신문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거든요. 사칭형.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봐요. 근데 뭔가 이렇게 회사 이름을 대 있으면 믿을만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이 내용 자체는 보이스피싱이랑 무관해 보이죠. 근데 일단 채권 추심사 영업사원은 뭔가, 아니 신용평가 채권 추심하는 놈들이 무슨 놈의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의심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거를 정해진 장소에 가서 막 컴퓨터 두드리고 엑셀하고 막 격리 회계하면서 이 돈을 받아간다고 하는 거는, 그래 이거 자체는 뭐 범죄랑 무관해 보입니다만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고차 허위 매물과 같은 건데 이 아르바이트의 내용은 다 허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보고 연락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의심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지들이 떳떳하면 애초에 우리 나한테 시킬 업무를 광고를 해놓으면 되고, 아니 광고를 낸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벌써 그 자리 찼다고 다른 업무를 제안하는데 그 업무가 뭔가 이상해, 돈 받아오는 거예요. 의심해야죠.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있어요. 단순 업무임에도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단순히 사람 거기까지 이동을, 장소적 이동을 해가지고 현금 받아오면은 뭐 100만 원 준다고? 여러분 지금 최저 시급이 뭐 10,000원 이제 넘었나요? 제가 뭐 노동법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세상에 돈을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죠. 아니 이게 정상적인 업무인데 이렇게 돈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좋은 투자 기회는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는 내 스스로 찾아내서 발견되지 않는 한 절대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나한테 좋은 거를 주지 않아요.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 이거 굉장히 좋은 걸 5천만 원 받으면 100만 원 준다면 하루 1급이 거의 100만 원이 되는 건데 그것도 세금 하나도 안 내는 현금으로. 그럼 이거 한 달에 20번만 하면은 2천만 원 벌게 세후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인상착의 사진 정성 요청 및 대화 금지. 복장 사진 요청하고 고객과 대화 금지, 해야 할 말 지정하는 경우. 거짓말. 탄로나지 않게 하는 것은 의심인데, 여러분 여기서 유죄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기를 너 가명 써라. 너 이름 홍길동인데 김갑동이라는 가명을 써라. 혹은 당신 그냥 무슨 페퍼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얘기를 해라. 소개를 해라. 이 얘기 들어가면 그거 거짓말이잖아. 왜? 나는 김갑동이 아니라 홍길동인데, 나는 페퍼저축은행 직원이 아닌데. 그래도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 두루뭉술 넘어가려는 태도가 보이면은 이거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아니 왜 인적사항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 타인의 인적사항 사용과 입출금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 타인의 인적사항 사용해서 입출금 하는 게 별개의 범죄 성립하는데 그걸 주민등록법 위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쪼개기 송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길거리에서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이제 이 문구 때문에 ATM을 이용한 쪼개기 송금이 쉽지 않아지니까 요새는 어떻게 수법이 발전했냐면요. 이 돈을 받아가 또 제3자 넘기는 거야. 이렇게 막 물물 교환하듯이 계속 넘기는 거야. 우리 가족 오락관에서 하는 듯이.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 입장에서 이렇게 ATM을 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만 이게 지금 거의 막혀버리다시피 했으니, 이거 홍길동의 상금수거체가 다시 김갑동한테 주고 해가지고 이제 현금을 가져오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는 중간에 이제 배달 사고 날 위험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코인으로. 그 당신이 현금 수거해서 받은 돈을 갖다가 당신의 빗썸이면 이제 농협은행 빗썸 연결 농협은행 넣고 이걸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 중에서 뭐 한 100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려주는 추적 불가능한 해외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을 해라. 근데 중요한 건 이 현금 수거 업무를 보통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회 경험에 잘 어리숙해가지고 비트코인 계정조차 못 만드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사회 경험이 있거나 세상 물질 아는 분들이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 있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ATM 송금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물론 그것도 여기서 이제 다 스크린이 되긴 하겠지만은, 아니 이거를 나보고 가상화폐를 사서 보내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거를 의심하고 안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새는 사실은 이런 정상적인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는 점점 꼬리를 이제 감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여러분 의심 주의 포인트가 많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모든 의심 포인트를 넘어서 실제로 보이스피싱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까지 했다고 하면은 이거로 무죄를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의심 포인트가 많은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이런 거 가끔 이렇게 막 스팸 문자 오잖아요. 자 보시면은 외근직 알바한다는 거예요. 아니 개인 업체 뭐한 업체인지 모르고 외근직 알바가 무슨 외근한다는 거예요. 당일 결제식으로 나간다. 여러분 당일 결제식으로 뭘 할 수가 있나요? 이거 비용 처리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제대로 된 업체면은 그 급여나 이런 서비스 비용을 비용 처리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 세금이 얼만데 일당 최소 30인데 주 150, 월 600 보장.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식비 택시비도 지원되면 택시비를 왜 지원돼? 그죠? 이 내용 자체가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사람이 결국 다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막 마음적으로 힘들고 정말 인생에 나락에 떨어질 때 느꼈을 때 이런 거 보면은 손이 가게 돼요. 제 친구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그 친구를 지켜주지 못한 마음이 크지만 어쨌든 이걸 주변에 알리지 않으면은 지켜줄 수 싶어도 뭐 모르니까 지켜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공감대를 형성을 해놓고 평소에 인적 신뢰관계를 잘 쌓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기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판례 몇 개 보고 오늘 끝낼게요. 자, 이제부터는 뭐 유죄 얘기 신랄하겠으니까 무죄 나온 것들 몇 개 볼게요. 볼게요. 유죄 나온 거구나. 이거를 제가 소송 결과를 이렇게 하여튼 뭐 판례검 사이트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무죄 나온 거. 자, 여러분 제가 사기방조, 현금 수거라는 세 개의 일반적인 키워드를 넣어도 무죄 케이스가 일단 당장 나오는 거는 세 개밖에 없어요. 그죠? 동부지방법원 판례 볼게요. 전부 무죄네. 전화 유인책 공모에 따라 추측해가지고 자 피해자를 만나 2천만 원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 20만 원 지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 지시책에 알려준 F명의 주인행 계좌에 제3자 인적사항 송금인으로 하여 수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거 전형적인 현금수거 범행입니다. 피고인 B도 여기 또 있네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천만 원 전달받아 자신 수당 나머지 금액을 송금을 했다. 근데 왜 무죄일까? 범위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의가 없다. 인식이 없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유를 볼게요. 갑작스럽게 지시받으면서 피해자가 중국 사람의 돈을 많이 갚는 거 드렸고 처음에는 갔으나 따르게 된 것이며 그 과정 범위 없이 바스크나 모자 예상차에 가리지 않고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고서 모두 변상하고 합의했대. 모두 변상했다. 이거는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왜냐면은 실제로 자신이 가져간 금액은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아까 2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2천만 원을 모두 변상했더니 이 사람이 50만 원 얻고 2천만 원을 변상한 거니까 무죄를 봐도 경제적으로는 1950만 원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유학생이니까 한국 물정을 잘 모른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 보면은 세 번이나 했는데 이 사람도 모두 변상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이렇게 뭐 범위가 있다. 왜냐면 과도한 보수를 받고 뭔가 이렇게 이런 계좌들 뭐 연루는 없다. 주범주 실험 뭐 이렇게 뭐 알가정 보내서 봤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을 들었는데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었고 유학생이면 20대 초반 정도 되니까 사회 물정을 좀 모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의심이나 의심 많은 사기의 범위는 부족하다. 그리고 보면은 쭉쭉쭉 가가지고 이제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금전거래 관여 의심의 이유가 될 수 있겠는가 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 구체 의심하기 인정이 부족하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이게 뭔가 이 사람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금전거래에 가담한 것 같은 건 보이는 것 같아. 하지만 일단 유학생이고 제가 다 변상하고 합의를 하고 이런 행위를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속았을 수도 있겠다. 아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전부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좀 엄기심스러웠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을 좀 갖다 낸 건데 뭐 이런 내도 써놨어요. 수사기관 주범에 대한 근원적 수사 동료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잔챙이들만 잡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행동체계 체포되면 발표한 상관 종료 찍고 주범 수사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아니 해외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수사하냐고.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데. 공조 수사가 여러분들 무슨 뭐 영화 드라마 보면은 뭐 외국이라 빨리빨리 공조 되지만은 중국 막 베트남 이런데 뭐 공조 보내면 얼마나 빨리 되겠어요 그게. 하여튼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맛 없어요. 저렴한 동안에 직보하면서 진실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썼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행동체계라고 죄다 체포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먹 먹지 효과도 없고 또 이 본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들 또 이제 20대 초반이어서 세상 물상 모르고 한국 물정도 모른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점이었는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외국인 유학생도 아니고 토종 한국인이고 한 3, 40대 직장 생활을 했으면은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또 다른 무죄 판결도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무죄 나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현금 인출해서 쭉쭉 보내고 현금을 전달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자, 피해자로부터 뭐 송금 받은 다음에 이거는 좀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 피해자로부터 먼저 피고인 명의 돈,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계좌이체를 받았어요.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송금한 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인출한 다음에 이거를 그 다른,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준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현금을 수거한 게 아니라 계좌로 먼저 송금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계좌로 들어온 돈을 그 중에 한 3천만 원 중 2천만 원 현금 인출한 다음에 이거를 또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대로 다시 재송금을 한 거죠. 근데 이거 왜 무죄가 나왔냐? 지금 보면은 중국에 있는 친동생이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계좌번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친동생 씨가 낀 거부터 뭔가 좀 이상한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 알려준 이 씨가 이제 친동생이잖아요. 친동생이 내가 뭐 오빠나 형한테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러고 송금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쭉쭉 해가지고 동생이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씨에게 2천만 원 전달하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이상한 점 투성이긴 하다라고 말을 한 바 있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이게 뭔가 조금 불법적인 일을 한 것 같은데는 의식을 넘어서 야 이게 보이스피싱까지도 알 수 있었을까 미필적으로나마 그런 증명이 없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오히려 피고인 수한 동생의 언니의 계획자가 범행이 연대도록 하여 자신을 알고 형사처벌을 받지 못한 모를 위험을 빠뜨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걸로 보인다. 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 케이스는 사실 일반적인 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의 범행은 아니죠. 계좌로 받은 돈을 갖다가 이제 인출한 건데 제가 보기에 이 사안에서는 그 친동생 C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친동생 C가 이 피고인은 친동생 C한테 계좌번호 알려줬는데 이 계좌번호가 어쨌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건 맞아요. 그러면 이 계좌번호 누가 알려줬을까? 친동생 C가 알려줬겠지. 그러니까 친동생 C가 이렇게 돈을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돈을 받은 것 중에서 일부러 또 인출을 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신동생 C라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중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 중국이니까 중국에 있었겠지만은 뭔가 이게 정상적인 보이스피싱 정상적인 거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아니 친동생한테 돈을 빌리고 갚은 거였으면 그냥 계좌번호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 계좌번호가 어떻게 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이 됐냐고 누가 알려줬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연의 일치일까? 그냥 계좌번호 뭐 13자리 그냥 맞춰가지고 근데 계좌번호 맞추면 되는 게 아니죠. 은행도 맞춰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이 친동생 C라는 사람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친동생 C가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영문도 모르고 돈을 보내고 이체한 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니까 그래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무죄 나온 게 일단은 지금 바로 확인되는 건 3개밖에 없는데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또 무죄네. 자 이거는 되게 전형적인 거다. 입구 노상은 사실은 금융소송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서 현금을 받은 다음에 송금을 했겠죠. 야 이거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를 했다는 거야? 봅시다 여러분들. 사무소 위조도 했어요. 근데 이거 왜 무죄가 나왔지? 쭉 봐봅시다. 이 무죄 이유를 한번 잘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좀 특이한 게 나오네. 배심원의 판결 결과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국민참여재판이 뭐냐면 미국 법정 드라마 보시면 배심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을 판사님이 한 게 아니라 국민의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한 배심원이 7명의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텔레그램을 대화라고 뭔가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괜찮다. 나중에 보이스피싱 의심이 되었는데 계속한 것이다. 솔직히 의심에 돈 때문에 하게 되었다.
이것들은 분명히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만한 그런 공사실에 부합하는 중요 증거인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다음 사실을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은 뭔가 증명이 되게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쭉쭉해서 이력서를, 일단 이 경우는 본인이 이력서를 올린 거예요. 본인이 벼룩시장 이력서를 먼저 올렸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업무를 제의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내 포트를 올렸으니까 나 이거 보고 연락이 온 거는 당연하다, 뭐 이런 거죠. 프리랜서 업무,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송금을 원하는 경우에 약간 프리랜서 업무 설명을 했다. 쭉 가면은 전혀 취지를 보면은 이런 영역을 받았는데 채운대 업체는 대부업체로부터 이런 업무를 용역받는 회사다. 심부름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일단은 이런 주민등록번 등본 계좌번 비상 연락처 어구 사정을 전달한 다음에 별도 채용의 고발 채용 일을 시작했다는 건데, 일단은 벼룩시장에 이력서를 올렸고 또 자신의 인적사항을 먼저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피고인은 이 사건 연루되기 전에는 구직을 하는 의사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쭉 보면은 텔레그램 메시지 주고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보이스피싱 안시한 내용은 없었다. 왜 그럼 텔레그램 메시지 오냐? 고객 개인정보 외부로 유출된 요인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자신의 실명을 이야기했다고 이제 피고인이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현금 수거하면서 자신과 모친은 공동명의 차량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 보면은 피해자가 커피 한잔 하자 그래야지 편의점에 들어갔다. 근데 피해자가 전화 바꿔주었고 상대방 커피 한잔 하는데 이동하라고 해서 피해자가 이렇게 말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랑 커피 한 잔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미필적으로나마 내가 뭔가 보이스피싱 연루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일단 공무사실은 금융기관 지금 사칭했다 그러는데, 일단 달리 피해자들한테 금융기관 지원을 사칭하거나 신문소속이거나 거짓말하였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좀 기소 과정에서 증거를 좀 섣부르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인식을 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처음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다는 거죠. 이 사건 여러분들, 근데 2022년 8월 23일에 선고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선고가 2022년에 됐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기소가 언제 됐을까? 대략 2021년 중순에서 하순경께 기소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걸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어딨죠? 이 ATM의 경고 문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ATM의 경고 문구가 필요적으로 삽입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범행인 것 같아요. 이전에 이루어진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 같고, 하여튼 이제 ATM을 쓰는 순간 이것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현금 수거에서 무죄를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결론 뭐냐? 무죄 받기 거의 어렵다. 그냥 이런 거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로 자산시장과 노동시장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공짜 점심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댓글 설정,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